일단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 혈액형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고 항원항체 반응은 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학습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PDF 받은 사람은 아마 거기에 이것까지 다 있을 거거든요.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뭐라고? 종이가 바뀌었다고? 뭐라고? 종이가 뭐? 종이 원래 종이가 강아지였던 말은 새로운 지어있네. 여러분 하얀색 A4로 뽑은 거는 선생님이 선생님 교무실에서 몰래 뽑은 거고 이거는 밑에 등사실에서 뽑은 거여가지고 종이가 말 그대로 없어 보이게 선생님이 수행평가 안내도 했나요? 했죠? 했어. 저기 붙어 있잖아. 알겠죠? 그러면 우리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어요?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웠고 특이적 방어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기억나요? 특이적 방어작용이 어떻게 일어나요?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 범위가 많고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특이적 방어작용 어떻게 일어나요? 항원을 포함한 병원체를 큰 포식세포가 먹고 항원을 자신의 표면에 제시하면 보조 T 림프구가 그걸 인지를 하고 보조 T 림프구가 비활성화 상태였던 세포독성 T 림프구랑 그 다음에 비활성 상태였던 B 림프구한테 가죠. 세포독성 T 림프구가 활성화돼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B 림프구가 활성화되고 분화가 돼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고 형질세포에서는 항체를 만들고 기억나요? 항체는 본인과 결합 구조가 딱 맞는 항원과만 결합을 하는 거 배웠었어요. 기억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까지 했었고 맞죠? 맞아 아니? 좋아요. 그러면 이제 혈액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액형 수행평가인 건 알죠? 혈액형 판정 수행평가 볼 거고 그때 얘기했지만 본인이 날카로운 것을 잘 못 보거나 피를 보면 좀 어지럼증 느끼거나 쓰러지는 경우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한 조에 한 명 정도는 하면 좋겠지만 굳이 안 하면 선생님이 대표로 선생님 피를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 공포심이 있거나 피 못 보는 사람들은 꼭 사전에 얘기하고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혈액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액형을 판정할 때는 응집반응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 응집반응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원, 항체 반응의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혈액의 응집반응이란 무엇이냐면 적혈구도 세포죠? 세포막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다양한 당이나 아니면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혈액형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 A형인 사람은 B형의 적혈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혈액형 속에 들어갔을 때 외부 물질로 인식이 되는 것들을 항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혈구 막에 있어서 혈액형 판정과 관련되어 있는 항원을 따로 응집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물질 응집원과 혈장 속에 있던 항체 사이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 적혈구가 서로 엉기는 현상을 응집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세포막에는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혈액형으로 들어갔을 때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집원이 있고 혈장 속에서는 외부 물질, 즉 다른 사람의 혈액형이 들어왔을 때 공격할 수 있는 항체인 응집소가 있어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리고 특정 응집원은 특정 응집소와만 결합합니다. 왜? 항원 항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특정 항원은 특정 항체랑 결합합니다.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과 결합해요.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응집 반응이라고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항원 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혈액형 판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응고와 응집을 좀 구분해 줘야 하는데 응고는 무엇이냐면 혈액 속의 효소의 작용으로 혈액 자체가 굳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혈소판이 약간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줘가지고 적혈구들을 싹 다 달라붙게 해가지고 구멍나 혈관 등을 막아주는 것을 응고라고 해요. 그렇지만 응집은 무엇이냐면 항원 항체 반응으로 적혈구 막에 있는 응집원과 혈장 혹은 혈청 속에 있는 응집소가 결합하는 항원 항체 반응의 한 예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ABO식 혈액형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나요? 그거는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입니다. 아마 일본에서 건너와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만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 ABO식 혈액형 과연 정체가 뭘까요?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당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당이 있느냐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당 한 개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되지는 않겠죠. 좋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응집원과 응집소란 단어가 나오는데 응집원은 항원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응집원 A와 B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원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눠지게 되고 자, 응집소는 항체예요. 그래서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A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A형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선생님 손 들었죠? 선생님도 A형이에요. 자, A형. 나 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B형이 2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AB형 2명, 3명이나 있고 O형. 다행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은 4개의 혈액형의 당집 반응 나중에 실험할 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속해 있는 혈액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은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적혈구 세포막에 응집원 A라는 것이 붙어 있으면 얘를 A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형은 무엇이냐면 응집원 B라는 것이 적혈구 세포막에 있으면 B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떤 적혈구는 응집원 A도 가지고 있고 응집원 B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서 AB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응집원 A도 없고 응집원 B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O형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혈장에 응집소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혈액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고체랑 액체 성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고체랑 액체. 이 액체 성분을 뭐라 불러요? 혈장이라고 하고 고체 성분 중에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세포가 적혈구인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혈장은 여기에 응집소, 즉 이 항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수많은 항체 중에 혈액형과 관련된 항체는 응집소 알파랑 응집소 베타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얘를 봤을 때 구조 한번 볼게요.
응집소 베타는 항원 결합 부위가 네모난 모양이고 응집소 알파는 항원 결합 부위가 이렇게 뾰족한 V자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응집소 알파는 응집원 A와 응집원 B 중에 누구랑 결합할까요? 응집원 A. 그쵸? 자, 그러면 결합한다는 얘기는 적혈구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항체들이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A형인데 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응집소 베타가 있어요. 베타는 네모난 모양이니까 나의 응집원 A를 공격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래서 항체는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A형은. 자, B형은 마찬가지로 응집원 B가 네모네요. 그러니까 본인과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응집소 베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응집소 알파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AB형이에요. 자, 응집소 알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응집원 A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응집소 베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얘를 공격할 거잖아. 그러니까 AB형은 응집소 알파도 없고 응집소 베타도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O형이에요. 응집원 A도 없고 B도 없으니까 응집소 알파랑 응집소 베타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응집소 베타 항체예요. 항체는 언제 만들어지죠?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응집소 베타가 있다는 얘기는 응집원 B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네. 선생님은 한 번도 B형의 혈액형을 수혈받은 적이 없는데 얘가 있어요. 무슨 일이지? 왜 A형에는 B형을 한 번도 수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집소 베타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응집원 A와 B는 당성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당성분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조그마한 당들이 바닥에도 엄청 많고 벽에도 엄청 많아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기어다니죠? 어떻게? 막 기어다니고 그거 손 물고 빨고 하지? 그런 와중에 우연치 않게 이 당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고 우리 외부 물질로 인식이 돼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A형은 응집원 A, 응집소 베타, B형은 응집원 B, 응집소 알파, AB형은 응집원 AB, 응집소는 없고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는 알파랑 베타 둘 다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혈액형을 이제 판정을 해볼 거예요. 자, 혈액형 판정. 혈액의 응집 원리를 이용해서 판정을 하는데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혈액과 반응시켜 판정을 합니다. 그럼 혈청에 따른 응집소 항체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자, 항 A 혈청이에요. 누구에 대항해서? A에 대항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예요, 베타예요? 알파가 있어야지만 A를 없앨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항 B 혈청이에요. 누구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거야? 응집원 B. 그러니까 얘는 베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데 얘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B형이 가지고 있는 표준 혈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B형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혈장 속에 알파를 가지고 있죠. 그런 얘가 알파인 거고 얘는 A형이 가지고 있는 표준 혈청이라서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혈청과 혈장 저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혈장에서 그냥 혈액을 응고시키는 피브리노겐이라는 물질을 그냥 조금 제거한 것을 혈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장이나 혈청이나 혈액형 할 때는 그냥 응집소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응집이 언제 일어나느냐? 응집원 A랑 응집소 알파가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 혈액의 사진인데 응집이 일어나지 않은 것과 응집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응집이 일어났으니까 항체들에 의해 가지고 적혈구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미지의 혈액형을 판정을 해볼 거예요. 미지의 혈액에다가 응집소 알파, 즉 항
A 혈청을 반응을 시켰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응집원 A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지의 혈액에 항 A 혈청,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항 A 혈청이랑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알파는 뭐랑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응집원 A. 그러면 이 적혈구에는 응집원 A가 있다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을 다시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항 B 혈청과 반응시켰더니 얘도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응집원 B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형이라 불러줘요? A, B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자, 어떤 미지의 혈액에 응집소 알파랑 응집소 베타를 반응시켰어요. 항 A 혈청과 항 B 혈청. 그랬더니 항 A 혈청에는 응집 반응이 일어났지만 항 B 혈청에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응집원 A만 있으니까 A형이라 불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얘랑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A는 없고 B만 있으니까 B형. 그 다음에 둘 다 응집 반응이 일어났으면 A, B형. 둘 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O형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수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수혈은 같은 혈액형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한 경우에는 소량으로 서로 다른 혈액형을 조금씩 넣어줄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모든 혈액형은 다 소량 서로 수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수혈을 하는데 수혈의 목적은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고체 성분인 혈구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자, 수혈하는 목적은 액체 성분인 혈장을 넣어주는 걸 목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적혈구를 넣는 게 목적일까요? 자, 우리 인공적으로 혈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혈장과 똑같은 소금물의 농도 맞춰주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인공적으로 혈장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적혈구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혈의 목적은 대부분 적혈구를 넣어주는 걸 그 목적으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다? 적혈구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혈을 해준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의 적혈구가 모자르니까 외부에서 적혈구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A형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응집원 A가 있고 응집소는 베타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B형이 있어요. 이렇게. A. 자, 그 다음에 B형은 응집원 B가 있고 응집소는 알파가 있겠죠. 자, 근데 A형인 사람이 막 사고가 나가지고 혈액이 막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 B형이네? 일단 넣어보자 해가지고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A형인 사람은 당연히 혈액이 많이 있으니까 베타도 많겠죠? 그럼 이 베타가 이 B를 다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들어온 B를 다 응집시켜 버립니다. 응집이 되면 왜 안 돼요? 적혈구들이 뭉치니까 얘네들이 잘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고, 그리고 커지니까 모세혈관, 그러니까 좀 더 큰 혈관들을 막겠죠. 그러면 막힌 혈관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조직들, 기관들, 얘네들은 영양소를 받지 못해요. 혈액이 안 흘러요. 그럼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게 앞에 심장으로 들어갔어. 심장이 멈춰, 안 멈춰요? 멈추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넣어주는 것은 적혈구를 넣어줬는데 베타가 있으면 B랑 응집반이 일어나서 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A형한테는 B형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알파 있네요. 맞죠? 그럼 결합해야 하네요? 응집원 A랑 결합해야 하네? 하겠지.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어떤 게 일어나냐면, 자, A형이니까
A형 적혈구는 엄청 많겠죠. A형 적혈구 한 200만 개 있어요. 근데 알파는 한 10개 정도 들어와요. 그럼 알파가 여기 하나 붙고 저기 하나 붙고 저기 하나 붙으니까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수혈해주는 새로 그러니까 받는 피에 응집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혈액을 받았을 때 적혈구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O형은 응집원 A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응집원 B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래서 적혈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알파랑 베타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넣어줄 수 있어요. 얘를 얘한테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베타랑 응집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넣어준 적혈구가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량만 가능한 이유는 너무 많이 O형을 넣게 되면 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수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게 되면 같은 혈액형끼리는 다량 수열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소량 수열은 O형은 A형 모두 다 AB형, B형한테 다 줄 수 있고 A형은 B형은 A, B형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고 A, B형은 모두에게 받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태어난 김에 AB형으로 태어나면 좀 덜 사망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O형으로 태어났으면 헌혈을 많이 하면 좋겠네. 알겠죠? 너무 응급 상황인데 피가 모자르면 O형의 혈액을 수혈을 바로 합니다. O형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우리는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아요.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자, 기본적으로 수혈은 같은 혈액형인 경우에 하며 혈액을 주는 쪽의 응집원과 받는 쪽의 응집소 사이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다른 혈액형이라도 소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다량 수혈은 같은 혈액형끼리만, 소량 수혈은 O형은 응집원이 없어서 다른 모든 혈액형의 수혈이 가능하고 AB형은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혈액형에서 수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RH식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RH-인 사람 있어요?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 RH 플러스로 알고 있습니까? 다행이에요. RH-는 동양인에서 굉장히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RH-라면 이미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RH식 혈액형 과연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H식 혈액형도 적혈구 세포막에 RH 응집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RH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RH 응집원을 이제 D라고 하는데 이 D가 있으면 RH 플러스, 없으면 RH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항하는 항체도 당연히 있겠죠. 얘를 RH 응집소라고 하는데 RH 플러스는 당연히 응집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RH 마이너스는 응집원 D에 노출이 됐을 때 항체를 형성을 하는데 이 RH의 이 응집원 D에 대한 항체를 응집소 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RH식 혈액형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항 RH 혈청 속에 들어있는 응집소 델타를 이용하는데 얘랑 미지의 혈액이랑 떨어뜨려서 반응을 시켰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응집원 D가 있다는 얘기니까 RH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응집원 D가 없는 거니까 RH 마이너스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도대체 이 RH의 약자는 뭐의 약자일까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붉은 털 원숭이의 약자입니다. 우리 적혈구 세포막에는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응집원 D는 당 성분이 아니라 단백질 성분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냐? 자, 붉은 털 원숭이 레서스 멍키가 있어요. 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 적혈구에는 당연히 본인의 적혈구에는 본인의 단백질들이 있겠죠? 그 중에 RH 응집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혈액을 뽑아가지고
토끼한테 강제로 주사해요. 그쵸? 토끼 불쌍하지 않나요? 원숭이도 불쌍하지 않아? 갑자기 피 뽑혀가지고. 자, 그러면 토끼 입장에서는 이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는 외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외부 물질이니까 얘에 대항하는 항체들을 만들겠죠. 이제 얘가 주인공이니까 RH 응집원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토끼의 피를 뽑아요. 알겠죠? 그래서 토끼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혈장 속에 RH 응집원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인 응집소 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RH 응집소가 들어있어요. 얘를 사람의 혈액이랑 섞어요.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RH 응집원이 있단 얘기고, 만약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RH 응집원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열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ABO식 혈액형에 맞는 조건 하에서 ABO식 혈액형 같은 애들끼리 RH 플러스끼리는 수열 서로 가능해요. RH 마이너스끼리도 서로 가능합니다. RH 마이너스가 RH 플러스한테 주는 건 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RH 응집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RH 응집원이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체도 없어가지고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RH 플러스는 RH 마이너스한테 수혈하면 안 돼요. ABO식 혈액형이 같다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이가 들어오게 되면 RH 마이너스인 사람은 외부 물질로 인식해가지고 항체를 만듭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RH 마이너스형의 혈액에는 RH 응집원이 없어가지고 RH 플러스형에게 수혈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이 RH 플러스형의 혈액을 수혈받으면 RH 응집소가 생겨가지고 다시 RH 플러스형의 수혈을 받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혈액형은 여러분들 ABO식과 RH식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혈액형은 뭐 MN형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우는 이유는 수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당연히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왜 설명하냐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RH 마이너스다. 근데 RH 플러스인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내가 RH 플러스인 태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했는데 이 배우자가 하필 RH 마이너스였고 내가 RH 플러스라서 이 뱃속의 태아가 RH 플러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태아가 첫째는 괜찮지만 둘째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지금 RH 마이너스예요. 근데 요 태아가 RH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모체랑 태아랑 서로 영양소랑 산소 같은 거 교환할 때 태반을 통해서 교환을 하는데, 이 태반에 이게 엄마의 혈관이라면 얘가 태아의 혈관이면 혈액 자체가 섞이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여기에서 물질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기를 가졌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첫째를 출산할 때 태반이 뜯어져 나오면서 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RH 플러스인 혈액이 RH 마이너스인 모체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몸속에서는 얘를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고 방어 체계가 작동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RH 마이너스인 모체 속에는 RH에 대한 응집소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알겠죠? 근데 첫째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둘째를 또 가졌는데 문제는 얘가 RH 플러스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엄마한테 있던 RH 응집소가 태아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태반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엄마에 있던 항체가 태아의 적혈구를 다 파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태아가 무사하지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애를 어차피 가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냐? 내가 어느 날 이런 현상을 받고 근데 내가 하필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떠올라. 그럼 바로 병원 가서 병원에서 얘기해주겠지만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출산할 때쯤에 맞춰가지고 엄마한테 강제로 RH 응집소를 엄청 많이 넣어줘요. 그러면 출산할 때 RH 플러스인 적혈구가 들어와도 엄마의 면역체계가 인식하기 전에 엄마의 몸속에 있던 강제로 넣어줬던 이 RH 응집소가 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인지하지 못하게 싹 사라지게 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처음에 이걸 인지를 못하고 애를 낳았어. 근데 이제 둘째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둘째는 태어났다 하더라도 몸속에서 지금 항체가 계속 본인의 적혈구를 막 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태아의 혈액을 전부 다 RH-로 교환해 줍니다. 교환하면서 태아의 혈액 속에 있던 RH 응집소를 싹 다 빼줘요. 그러면 태아는 순간적으로 RH-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적혈구를 만들면 RH 플러스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면역 반응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줄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RH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나와 생물학적 엄마의 혈액형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 형제자매가 있다면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ABO식 혈액형은. 왜 그럴까요?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한 항체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모체랑 태아랑 ABO식 혈액형이 달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혈액형에 관련된 건 여기까지 했고 이제 백신의 작용 원리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이에요. 자, 일단 우리 병원체와 항원 다시 구분해 봅시다. 우리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예요. 그 다음에 병원체 자체를 아마 저번에 설명했을 때 병원체 자체를 인식한다라기보다는 병원체 세포막에 있는 혹은 병원체가 내뿜는 독소 중에 이제 외부 물질인 경우에 우리 면역 체계가 걔를 인식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뭐라 그래요? 항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원체가 들어올 때 항원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체 들어오면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요? 병원체가 들어와도 안 아프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신을 만든 거예요. 자, 백신이 뭐예요? 백신 들어봤어요? 백신은 아프고 나서 맞아요? 아프기 전에 맞아요? 아프기 전에 왜 맞냐면 자, 볼게요. 우리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 기억나요? 1차 면역 반응은 항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때요?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도 걸리죠. 왜냐하면 인식하고 분하고 해가지고 항체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항체 양도 적습니다. 근데 똑같은 항원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항체를 바로 만들고 기억세포가 더 빨리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항체를 빠르게 만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세포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기억세포가 있는 게 좋겠다고 병원체 자체를 넣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병원체에서 우리 몸에서 이 병원체를 인식하는 요 항원만 똑 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얘를 우리 몸속에 넣어줘요. 자, 우리 몸속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원체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병원체를 인식할 수 있는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거야. 그렇지만 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자, 기억세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병원체가 쑥 들어와요. 그러면 이 병원체 입장에서 아싸 처음 들어왔다 공격해야지 했는데 이미 이 사람의 몸속에는 얘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많이 만들어서 본인을 빨리 제거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백신이 바로 요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과정 한번 볼게요. 자, 백신과 면역혈청. 백신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내에 주입하는 항원을 포함하는 물질로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킨 병원체 혹은 병원체가 생산한 독소 등으로 만듭니다. 당연히 독소도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약화시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병원성이 약해져 병을 일으키진 않지만 항원으로 작용해서 기억세포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백신의 원리 방금 설명한 대로 건강한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 병원체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실제로 침입하게 되면 백신에 의해서 기억세포가 생성된 상태라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항체를 더 많이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항원을 빠르게 제거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큰 포식세포가 먹고 항원을 먹고 제시하고 보조티 림프구가 인식하고 비림프구가 분화해가지고 형질세포가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기억세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백신의 목적은 기억세포 형성을 통한 질병의 예방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의 종류는 얘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예요. 생백신은 무엇이냐면 병원체의 독성을 약화시켜서 넣어주는 거고, 사백신은 병원체를 죽였지만 단백질은 그대로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핵산 백신은 DNA와 RNA가 있습니다. DNA와 RNA 무엇을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일까요? 아까 항원을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다가 얘를 넣어주게 되면 얘의 정보에 의해서 이 항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항원이 우리 몸에 인식해가지고 기억세포까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톡소로이드 백신은 병원체가 생산한 독소를 약화시킨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병원체 자체를 이용하는 건 생백신, 그다음 사백신이 있어요. 생백신은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이제 병원성을 약화시킨 병원체를 만들지만 그 효과가는 확실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질병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백신 병원체를 열이나 화학약품으로 비활성 상태로 만든 것으로 효과가 약해가지고 여러 번 접종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핵산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항원이 되는 단백질을 생성한 후 면역 반응을 일어나게 합니다. 자, DNA와 RNA 구조 보게 되면 DNA는 이중나선 구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강하고 구조가 단단해서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하고 금방 분해가 되어 냉동시켜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DNA 경우에는 세포막 한번 뚫고 핵막 뚫어가지고 핵 안에 넣어줘야지만 작동하는 거고 RNA 같은 경우는 세포막만 뚫어서 세포질에 넣어주게 되면 작동하기 때문에 얘가 전달 효율이 좀 더 좋습니다. 자, 톡소로이드 백신 병원체에서 생성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독소를 약화 또는 제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독성을 없애고 면역세포가 인식할 수 있게 모양만 남깁니다. 자, 면역혈청. 자, 외부에서 생성된 항체를 주입하는 거예요. 즉, 백신은 항원을 주입한다라고 하면 이 면역혈청은 항체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싸우고 있지만 그 무기가 부족할 때 원거리 무기에 해당하는 항체를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거 예전에 우리 코로나19 함께 막 한창 이렇게 있었을 때 백신과 치료제를 이렇게 여기에서 안내해 준 적이 있어요. 이제 배웠으니까 요거 한 번씩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알레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어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자, 알레르기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다 할 거야, 알겠지?
자, 알레르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일어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 굳이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도 되는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등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유발 물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알레르기 항원이 처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항체가 누구랑 결합하고 있냐면 비만세포랑 결합하게 됩니다. 자, Y자 모양일 때 여기는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인 거고 긴 Y자가 이제 비만세포와 결합하고 있어요. 우리 비만세포 어디에서 봤죠? 염증, 그쵸.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뭐를 분비한다고?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애예요. 자, 아무튼 요 상태로 있어요. 자, 그러다가 2차로 똑같은 애가 들어오게 되면 항원 결합 부위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결합하는 신호를 줍니다. 그럼 신호를 받은 이 비만세포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히스타민을 막 방출하게 돼요. 알겠나요? 자, 히스타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시키고 이제 모세혈관 확장시킨다. 요거는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붉어지게 되고 붓게 되고 붉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혈관도 확장시키고 심장박동도 불규칙하게 해가지고 혈압도 저하시키고 그리고 기도등 즉 순간 등을 호흡기를 수축시켜가지고 호흡 곤란하게 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장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는 내가 편식하는 거랑 상당히 다르게 질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알레르기 있는 친구한테 그 알레르기 음식을 먹이거나 접하게 하면 위험해요. 자, 왜 위험하냐면 이런 알레르기 반응, 과민 반응을 아나필락시스 효과라고 하는데 얘가 전신에서 일어나게 되면 쇼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하는데 어떤 쇼크? 심장 혈관이 확장이 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니까 혈혈압이 쭉 저하돼 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수축하기 때문에 즉 순간이 수축하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얘가 심하면 무엇을 주사하냐? 자, 우리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 중에 뭐가 있었죠? 노르에피네프린. 교감신경,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고 자, 숨을 잘 쉬게 해줘야 되니 숨을 잘 쉬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순간을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에피네프린을 투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데 히스타민이 조직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이런 기능을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면역계가 실수로 자기 몸을 구성하는 세포나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1형 당뇨병,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 그래서 예를 들어 세포독성 T세포가 T림프구가 이자의 베타세포를 파괴하면 인슐린이 안 나와서 제1형 당뇨병이 걸리게 됩니다. 예, 림프구라고 잘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 흥반성 루푸스 등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우리 수행평가 있으니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